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는데요. 확실히 이제 그 은행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에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은행 리스크 통제 기대로 상승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인 문제가 됐던 은행들 제외하고는 다른 은행들은 비교적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분위기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은행 리스크가 이제 뭐 스위스까지 갔다가요. 이제 다른 은행들도 나올 수도 있다. 다시 미국으로 왔다가요. 이 다른 나라 은행들로 나올 수도 있다. 다른 선진국들로 또 리스크가 막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전염병처럼 이 리스크들이 옮겨 다니고 있는 와중에 우선은 지금까지 나온 은행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 뱅크랑 이 CS, 스위스의 CS 이 두 은행은 수습이 되는 분위기죠.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두 은행은 수습이 잘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지죠. 그냥 생각하기에는 UBS가 CS 인수하고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러 가지 자금들이 지원이 되면서 은행에 대해서 뭐 예금자들 문제 안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만 보면 리스크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안 끝났죠. 지난주 분위기 보니까.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보면 이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들 시장 매도하고요. 생각만큼 주식 시장 올라갈 것 같았는데 못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두 은행에 대한 리스크들이다라기보다는 이 두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나올까봐를 사실 시장은 걱정했던 거고요. 리스크가 있는 은행이 한 개만 나오면, 나라별로 한 개씩만 나오면 사실 걱정도 안 됩니다. 예금자들 다 보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채권에 대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은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은행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잘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CS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예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발생된 그런 리스크다라기보다는 있었던 리스크였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더 부각이 됐고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이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한계에 도달했던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밤에 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은행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는 모습으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각국 중앙은행들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매일매일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죠. 매주 하던 게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매주와 매일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매주 단위로 하다가도 급하면 뭐 다시 협의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정부들은 각국의 나라들은 전 세계의 이런 이 환율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이런 통화 스와프가 강화가 됐고 UBS가 CS를 인수합니다. 물론 인수 가격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금융 리스크 완화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런 금융 리스크 완화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 며칠 전과 차이점이 있죠. 다우와 나스닥을 보통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나스닥 쪽,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승했죠. 이 나스닥, 코스닥, 이 기술주들이 있는 이쪽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도 좀 살펴본다라면 아마존이 클라우드 부문을 구조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하락하면서 클라우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아마존 말고 하나 더 있죠. MS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MS가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떨어졌죠. 그런 부분을 국내 시장의 2차전지,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종목들과 좀 연관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구조조정한다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이
확 안 좋아지고 뭐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국내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이 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앞에서는 잘 올랐습니다. 금융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장 후반에는 가장 큰 변수죠. 이번 달에도 이 FOMC, 이 미국 시간으로 21일과 22일에 있는 이 FOMC를 앞두고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은행 리스크 속에서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악재가 됐던 은행주는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또 기술주 쪽에서는 약간의 상승폭은 줄였지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뭐 이렇게 큰 하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국내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의 제일 중요한 건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이죠. 이 시장의 흐름이 이 대형주들 위주로 가는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우선 반도체 관련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올라준다면 다른 종목들이 약세여도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우선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 러셀도 좋았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 지표들은 이 국내에서 이 지수들은 국내에서 이 대형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어제 코스피는 2,400 살짝 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2,400을 올라가지 못했죠. 간신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극기 훈련하듯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2,400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는 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 부분도 있지만 환율이 또 좋습니다. 어제 이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일 국내에서 이 달러원 환율이 1,310원이었는데 한 5원 이상은 최소 5원 이상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NDF 달러원 환율 보면 한 8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뭐 굉장히 크게 1,3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가 된다. 이러면 외국인의 수급도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수급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 3월달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최근에 3월 9일부터 지수가 좀 세게 미끄러지는 3월 9일부터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매도세가 완화되고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엔 우호적이고 코스피도 2,400 다시 트라이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FOMC 마감하면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고 어떤 전문가들은 FOMC 끝나면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페드와치 같은 데 보면 이 25bp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을 75% 정도로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5bp 할 텐데 그럼 그 이후에는 하고 물음표가 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FOMC 전과 후 모두 변동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확 꺾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있어서는 시장 좀 조심하시면서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강하게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연결고리에서 보고 있는 종목 오늘 체크해 볼 텐데 공개합니다. 네, 오늘 윤정식 기사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는 사실 시장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얘기도 드리고 싶고 환율 얘기도 드리고 싶고 할 말 많을 때 사실 삼성전자를 많이 연결을 해보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은 우선은 시장 얘기부터 가야죠. 이 금융 불안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CS와 SVB를 잘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끝나면 빠른 속도로 다시 국내 증시 올라갈 겁니다. 2,400을 넘어서
2400과 2500 안정적인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건데요. 하지만 이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크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국내에서도 좀 대형주들, 코스닥을 가더라도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재무적인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연결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러셀이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러셀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왔을 때는 가장 1번으로 이 접점이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의 이 앞산에 서 있는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 6만전자를 다시 6만전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위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도 높고 여전히 연결시켜봤을 때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삼성전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어떻게 볼까요? 우선 1분기 실적은 사실 좀 참담합니다. 1분기 실적이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1분기 반도체 적자 한 2조 원 정도 될 것이다가 증권사 컨센서스였습니다. 연간 적자 2조 아니고요. 1분기 적자 2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 적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2019년도 1분기 이후에 2019년도면은 지금 한 14년 만에 나타나는 적자입니다. 14년 만에 분기 단위 적자도 나타나고 있고요. 적자도 분기에 2조 원 예상했을 때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뚜껑 열어보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가장 적자를 적게 예상한 증권사가 2조 원대 중후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얘기하는 이 증권사는 4조 원대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반도체에서는 사실 좀 참담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속상하지만, 이 부분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 보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산을 안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감산을 시장 투자자들 이런 애널리스트들 모두 다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감산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었는데, 반도체에 감산이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반등과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딜레이 됐죠. 그렇지만 좋아지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삼성전자는 계속 노렸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가격은 반등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죠.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반도체가 다시 반등할 때 점유율이 늘어나 있으면 그만큼 이익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대규모로 하면서 수십조 원의 기술 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쪽으로만 한 45조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대규모의 기술 개발 비용을 넣어가면서 이 감산도 하지 않고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면서 금년에 나올 이 반도체 가격 반등을 우리는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면 이제는 재고 줄어든 다음에 나타나는 건 가격 반등이죠. 가격 반등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고,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반도체 가격이 머지않았고 머지않은 시기에 반도체 가격이 온다라면 이익단은 폭발적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재무적으로도 튼튼합니다.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그룹이 삼성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는 그만큼 수십조 원의 이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하고 분기 단위 3조, 4조의 적자가 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한 박자 뒤로 갈 때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 다음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수급상으로는 어제 이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사는 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은 사실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전에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사실은 어제는 나빴지만 3일 연속으로 사실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기관의 수급도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환율도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면 외국인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6만 원 정도에서 사실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원대 초반 5만 전자도 위협을 받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9월 말 정도에는 근데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가격 이제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7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